2021년 1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요약을 바탕으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이들에게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형법과 형사 절차에서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일수하고 계몽적 인도주의 시대를 열고 근대적 형사법에 초석을 놓는 데 기여를 했다. 이 책에서 제기한 쟁점과 해결책은 프랑스 혁명 전야였던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진지한 검토를 요하는 것들이다. 이 본서의 초판은 1764년 이탈리아 투스카니에서 익명으로 출판이 되었고 그 뒤로 프랑스 영어판으로 확산이 되었다. 러시아 캐더린 대제까지 자신의 궁정에 와서 개혁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베카리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벤담이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용어도 이 책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체사레 베카리아는 1738년 3월 15일 밀라노의 미미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파비아 대학 법학부에 진학하고 1761년에 학위를 받고 나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의 책으로 알려진 몽테스키웨의 페르샤인의 편지를 읽고부터 프랑스 계몽사상에 심취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학적 명성의 성취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인간의 불행에 대한 동참을 자신의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베카리아는 귀족주의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었어요. 그 일화로 스페인계 귀족 가문의 여자에게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베카리아의 집에서 보기에 변변치 않은 집안이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극렬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아주 대담하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귀족주의에 대한, 특권주의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었던 거죠. 1764년에 이르기까지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베리의 권유로 몇 가지 논문을 썼다. 피에트로 베리라고 하는 인물이 베카리아 인생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멘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권유로 몇 가지 논문을 썼습니다. 가령 1762년 밀라노의 통화 혼란에 대한 대책이라거나 밀수에 관하여 라는 등이 그것입니다. 범죄와 형벌 역시 베리의 권유와 지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 착수했을 당시에 베카리아는 이 주제에 무지했던 반면 피에트로 베리는 고문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라는 것을 거의 끝낼 정도로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요. 칼라스 사건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데요. 칼라스 사건은 명망이 있는 가문에서 탄생한 사람인데 종교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직업에 좌절을 겪게 됩니다. 직업 선택에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자살을 하게 되면은 자살도 하나의 신에 대한 범죄다, 모욕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자살해 있는 그 시체를 거꾸로 마차에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교수형을 취하게 되는, 죽은 자살한 그 시체를 또 한 번 더 응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처음 발견했을 때 매달려 있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누워져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증 아닌 위증을 하게 되니까 이제 타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형 집행이 또 일어나고 또 가문을 모욕하게 되고, 뭐 이러한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계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볼테르가 그 칼라스 부인이 상고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 한 개인이나 가문의 사후의 명예회복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당시 프랑스의 앙샹 레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를 말하는데요. 앙샹 레짐 형정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종교적 광기와 편견, 자살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벌, 무자비한 고문에 의한 조작, 결백한 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제도,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합법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살인 행위. 무서운 단어죠. 또한 볼테르의 또 주장은 라바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제 환기되는데요. 라바르 사건이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라바르 사건은 라바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교량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훼손시켰고 한 종교 행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종교적으로 저속한 노래를 불렀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고문을 당한 뒤 참수를 당했어요. 그 시체가 이제 불태워진 사건인데요. 이걸 이제 겪으면서 형벌의 야만성 그리고 모순투성이의 형사 절차를 폭로하고 조소하고 풍자해서 여론의 재판정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에 대한 그 형정의 저질성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글쎄요, 저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프랑스 혁명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 과연 구체제보다 진보한 것이었나? 예, 굉장히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토머스 페인과 같은 학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것은 야만 행위, 비전 없는 폭동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물론 그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이론적인 어떤 뿌리는 칸트라든지 뭐 계속 쭉 면모가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근대화된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분의 두 사람의 논쟁으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논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세한 미국의 그 민주제도에 대해서 서술했는 책인데, 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이 토크빌이 미국에서의 교도소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미국으로 떠난 동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프랑스의 형법을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미국 교도소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이죠. 고문, 오판, 조작, 밀고, 사형제도요. 여기서 우리가 고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있습니다. 고문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폭탄이 칙칵칙칵 돌아가는 타임으로 이제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인질범이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이죠. 체포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걸려 있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범인을 과연 고문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자식이, 네 부모가 거기에 인질범으로 잡혀 있다면 너는 어떨 것이냐, 뭐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법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형벌 상호 간의 불균형이 있다. 신분에 따른 형벌 적용의 차이가 있다. 과잉 형벌과 사면제도의 공존. 형벌은 과잉되게 집행해놓고는 또 사면제도를 또 시행한다. 그러면 사면제도는 그 거친 과잉된 형벌 제도를 기만하는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범죄를 국가의 재산으로 삼는 경향성. 다음 억압적 처벌로 범죄 예방을 달성하려는 폭군적인 경향. 억압적 처벌로 범죄 예방을 달성하려는 폭군적인 경향. 국민들의 집단성도 저는 좀 그러하다고 봐요. 국민들의 집단성. 국가가 행하는 그러한 국가 권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단성도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상존하는 나라에서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에 대한 변호서로 이 책은 현실적 힘으로 작용해야 마땅하다. 이 논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금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재밌어요. 이제 현상금은 고발 또는 신고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데, 요거 내용에 제가 따로 한번 읽어보고요. 이 시대에 저음해가지고 1770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독립 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때는 당시에 이제 미국 내에, 미 대륙 내에 반영 감정, 반영국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인데 1770년에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이제 영국 군인이 관여했다는 걸로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인데 거기에 아담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영국 군인을 변론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대중 여론에 안 된다, 지탄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중 여론의 거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제 내가 변론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문장인데요.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 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무시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단 한 사람의, 그 무고한 사람의 감사와 눈물은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변론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재판정에 있던 배심원들과 방청객들 사이에 전류에 감전된 듯한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책에서 제일 글쎄 핵심을 집어서 관통하자고 하면은 근대화된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미국의 아담스가 체사레 베카리아의 말을 인용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그 제주도에서 잔혹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 여성, 그 여성을 변론을 하려는 변호사가 나서지를 않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흉악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체계에 따른 변론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권리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정신, 그 다음에 불굴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것을 옹호한다면은 우리가 변론을 났어야 되는데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요청했었는데 나서진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나서진 않았어요. 명색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한 탄핵 변론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다 엉덩이를 뒤로 쭉쭉 빼내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근대화된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중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영역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 자체도 대중 여론의 정치 재판의 수단으로서 삼아지는 그런 형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가장 큰 사건이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변호사들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안 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상금에 대하여라는 페이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마스크 안 썼다고, 또는 식당에 몇 명 이상 이렇게 전혀 비과학적이고 전혀 형평성이 없는 원칙으로, 방역 원칙으로 이제 사람들의 경제를 저는 의도적으로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또 풀게 되고, 이재명 같은 자들, 이낙연 같은 자들은 아직 멀었는데 또 4차 이야기 나오고, 이재명은 더 내놔라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돈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벌써 이야기가 슬슬 나오죠. 지금 뭡니까? 초과 이익 공유하자라고 하잖아요. 원래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대인에게 대해서 임대료 멈춤이라는 걸 하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것들 지금 방역을 빌미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걸 지금 다 하려는 거죠. 또 뭐 소득 주도 성장 또는 기본소득이라는 거.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려면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삭감할 건 다 없애고 난 뒤에 하면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시도들을, 경제 체질 전환 자체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죠. 시도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계속해서 이제 자주 수시로 또 양을 계속 늘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돈이 부족해진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씨가 벌써 초과 이익을 공유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돈을 뜯어내 가지고 이제 생색을 내겠다는 거죠. 근데 생색 내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자들이 돈 갖고 있다, 우리가 모두들 지금 어렵지 않나요? 예 라고 하는 동의를 얻고 난 뒤에, 근데 지금 국가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저자들에게 돈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뺏어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자들은 글쎄요, 문재인도 벌벌벌 떨고 갈 자라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위험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금에 대하여라는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배 범죄자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시민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그들을 사형 집행인으로 만드는 것이 유용한가 하는 것이다. 범죄자는 국경 밖에 있든지 국경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전자의 경우 주권자는 자국민에게 타국에서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며, 남의 나라에 가서도 집행을 하게 되면 타국에서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는 거죠. 자국민을 타국의 형벌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타국의 권위를 찬탈하는 겁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타국이 자국에 같은 짓을 하는 것을 제가하는 셈이 됩니다. 범인이 아직 자국 내에 있을 경우 현상금을 거는 조치를 통해 주권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낸다. 현상금을 거는 게 국가 권력자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역에 대한, 우리가 그거 마스크 안 쓰고 뭐 식당에 몇 명 모이고 그거 공무원들이 다 단속하는 거 아니죠? 예. 국민들에게 서로 고발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서로 간에 싸우도록 하는 항구적인 다툼 상태를 정치의 에너지화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힘을 지니고 있는 자라면 그 힘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과 덕행에 대한 모든 관념은 가벼운 바람에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기 쉽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과 덕행에 대한 모든 관념은 가벼운 바람에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기 쉽다. 그런데 현상금에 관한 법령은 이같이 취약한 도덕과 덕행에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우리가 돈이면 다냐? 물질이 뭐 그렇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험해보면
거기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포상금 단돈 10만 원 준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삿대질하고 고발하는 걸 서슴지 않은데 10억을 준다, 100억을 준다, 1000억을 준다. 글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아주 옹호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물론 저도 포함했어요. 어느 순간 법은 배신을 처벌하다가 다음 순간 배신 행위를 고취하는 셈이다. 예, 배신을 처벌하다가 다시 또 배신 행위를 고취하는 셈이다. 한편으로 입법자는 가족, 친족, 친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유대감을 깨뜨리고 경멸한 자들에게 상금을 준다. 항상 자기 모순에 빠져 의심잘하는 인간들에게 때로는 서로 신뢰하도록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을 심는다. 갖고 노는 겁니다. 예. 결국 한 범죄를 예방하는 대신 100가지 새 범죄를 고취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조치는 약소국의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저질 국가일수록 이른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률은 곳곳이 붕괴되어 폐허화되고 있는 건물에다 임시 변통으로 수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계몽이 전파됨에 따라 선의와 상호 신뢰가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건전한 정책의 토대가 된다. 음모, 간계, 기타 엄습한 행로는 대부분 쉽사리 적발되며 일반 이익이 개개인의 욕망을 순화시켜 전체 이익이 보다 잘 지켜지게 된다. 사적 도덕 기준을 공적 도덕으로 강제했던 무지의 수세기도 계몽시대에 대해 유익한 교훈과 체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덕과 정치의 결합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국가에는 평화를 여태껏 누려온 것보다 훨씬 장기간의 평온과 자유를 세계에 가져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 배신 행위를 포상하고 은밀한 전쟁을 부추기며 상호 의심의 씨앗을 심는 법률은 바로 그 도덕과 정치의 결합을 저해한다. 예, 어느 정권이요? 지금 정권이. 특히나 여기 이 책의 앞에 보면은 몇 가지 사파가 소개가 돼요. 체사레 베카리아의 초상화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뻘따구가 아주 통통한, 예, 귀여운 사람이었군요. 그 다음에 초판에 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형정의 수준, 잔혹한 그리고 갖가지 고문의 모습들이 여기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사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 책 표지와 함께 요 형벌이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광장의 모습도 제가 같이 썸네일로 한번 붙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뿐만 아니고 조선에서 불과 일제시대는 그나마 좀 나았던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드라마, 영화, 그리고 교사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제시대를 지옥으로 묘사하는데, 글쎄요, 조선을 경험했던 백성이 일제시대와 조선을 둘 다 경험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느 시대를 더 잔혹한 시대라고 기억을 할까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기득권을 뺏어버렸던 양반들이야말로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을까? 평민들, 그리고 노비 계급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일본을 미워했을까? 우리 이런 의문은 던져봄직하죠. 어쨌든 그런 한 번의 역설적인 필터링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역설적인 필터링을 한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조선의 잔혹한 형벌 위주의 법 집행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잔혹한 형 집행은 해놓고는 또 사면이라는 제도로서 그것을 살짝 기만하는 그런 것이 병행되고 있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은 우리가 한번 일독해봄직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